뉴스업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 이어 또 최종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권에서 최소 3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여야 셈법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양쪽으로 갈라져 마주섰습니다. 본회의 직전 야당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며 여당은 방송사법 강행을 비롯한 입법 폭주를 철회하라며 각각 맞불 시위를 벌인 겁니다.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수용하라! 일반 입법 중지하라! 양당 지도부 역시 표결 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선수와 심판 고르는 거고 사법 시스템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께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역사의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임이 명확관화합니다. 제2표결엔 미국으로 연수를 간 천하람 의원을 제외하고 299명이 참여했는데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통과에 필요한 재석 인원 3분의 2, 즉 199명의 찬성표를 얻지 못한 겁니다.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최소 3명, 무효표까지 포함하면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온 안철수 의원을 제외해도 최소 2명은 예상치 못한 찬성표를 던진 셈입니다.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고 일단 이 최상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야권은 이제 플랜 B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까지 모두 열어두고 검토 중인데 더 강도 높은 특검법 또는 상설특검 제안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냥 최해병 특검법을 받을 걸 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애초 여권 분열을 겨냥해 수정안을 고민하던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예상 밖 이탈표가 나오면서 여야 모두 향후 대응 전략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방송사법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는데 법안이 모두 4개인 만큼 본회의 충돌은 나흘 이상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야권 주도로 방송사법 본회의 상정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방통위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올랐는데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도 줄줄이 상정 대기 중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기 위한 거라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여당을 향해선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 부역자란 오명을 얻고 싶으냐며 때론 다수결 원칙을 따라야 할 때도 있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 원리입니다. 합의 처리가 항상 꼭 옳거나 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사법을 방송장악사법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을 민주당 유튜브처럼 쓰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장악사법은 한마디로 방송을 민주당의 유튜브처럼 운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또 역대 정권에서 지켜온 공영방송 체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설명하라며 방통위원이나 빨리 추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더니 지금은 왜 법을 바꿔야 합니까? 법안이 상정되면 남은 절차는 법안 찬반 표결인데 여당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제적 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됩니다. 방송 관련 4개 법안 각각 24시간 토론과 토론 종결, 법안 표결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본회의가 최소 4박 5일 이상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를 떠나지 말고 기상 대기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부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방송사법 상정이 예고된 국회 본회의 직전,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이 부위원장이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 진행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 2인 체제에서 각종 의결을 강행하고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모두 4가지 탄핵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 1인으로 위원회는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과 관련된 의결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행정 절차라는 이유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탄핵 소추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속도전 배경에는 MBC 사장 교체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사장 임명권을 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다음 달 12일 만료되는데 여권 성향의 이사진이 새로 선임돼 사장이 교체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법치를 파괴하는 무리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만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6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탄핵 중독이란 겁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기관장이 아니어서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건 편파 방송 체제를 지속하려는 속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탄핵 대상은 방통위법에 기관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붙여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탄핵안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24,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이 후보자의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측은 청문회 기간은 여야 합의에 따라 원내대표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구조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치르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한 목소리로 이재명 당대표 후보 중심의 정권교체를 주장하며 선명성 경쟁을 벌였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 누적 득표 1위를 달리고 있는 정봉주 후보는 당선될 경우 국민의힘을 분산시키고 부술 전략을 세우는 블랙팀을 지도부 내부에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저마다 정권 조기 종식이나 검찰 언론개혁을 위한 방안을 내세우며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성공하면 자신이 함께 당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부산, 울산, 경남과 충청 지역을 방문하는 등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8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속 피해자들은 새벽까지도 잠 못 이루고 각 회사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환불받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티몬 사옥 지하 사무실 앞에 피해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여행 상품, 상품권 등을 티몬에서 구매했다가 돈만 떼일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한 피해자는 가족과 가려고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가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기 와 있는 지가 한 지금 19시간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동안 사실 마음 졸이고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대표가 직접 나서 환불을 약속한 UF와 달리 티몬은 어떤 말도 없던 터라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표가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직접 접수를 받고 뒤늦게 나타난 티몬 관계자가 순차적인 환불을 공언했지만 지금 자원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모든 거를 일거에 해결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긴 한데 순차적으로 좀 처리를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표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직원의 실토에 사람들은 현장 환불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티몬 측은 현장에 있던 사람부터 우선 환불을 처리해주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간이지만 UMF 본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려가 큰 피해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현장 환불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10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돈을 돌려받은 피해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다른 피해자들을 걱정합니다. 아무래도 좋기는 한데 아직 못 받으실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다른 분들도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머지 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한 피해자는 특히 불안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열받죠. 2021년에 머지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도 당했어요. 환불도 안 되고. 소비자들만 우롱한 거죠. 뭐 정부에서 빨리 법을 개선해주던가 해야죠. 돈을 돌려주겠다고는 하지만 이미 자본 잠식 상태인 티몬과 UMF가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피해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티몬 위메프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공정위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카드사까지 소집해 환불을 당부했습니다. 이형환 기자입니다. 위메프 본사로 조사관들이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태랑 관련해서 어떤 의무 위반이 있는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티몬에도 합동조사반이 투입돼 정산 지연 규모와 이용자 환불 요청,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업체가 보고한 상황과 실제 상황에 맞는지 이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금 조달 사용 계획 이 부분을 점검하고 금감원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거래법상 대금 환불 의무와 서비스 공급 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게 없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 최소화를 위해 8개 카드사를 긴급 소집해 결제권에 대한 적극적인 환불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들 소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환불이나 이런 것도 고객 응대를 해줘라. 공정위는 정산 지연 문제가 민사상 채무 문제라 직접 개입이 어렵다면서도 민사소송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조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소비자원의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서 집단 분쟁 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오전에 열린 정부와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이 정산에만 사용되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여행업계에는 계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벌어진 환불과 정산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카드 결제는 왜 취소할 수 없는 건지, 그러면 환불은 아예 불가능한 건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이번 사태의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티몬 사태 발생에 소비자들이 잠 못 이루고 있다는 소식 조금 전에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제일 큰 관심은 단연코 전부 환불받을 수 있느냐일 겁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았다는 소식은 있는데 못 받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자,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환불의 어떤 상황과 내용들은 개별적인 차이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 또 일시불과 환불에 따라 가지고 지급 구조나 거기에 따른 항변권, 철회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카드를 결제하고 피즈라고 하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 회사, 그리고 이 오픈마켓 이렇게 이어지는 결제 구조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할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하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 대금의 지급이 중단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전체를 다 지급한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미 다 지급해서 넘어간 금액에 대한 환불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카드사, 그리고 피지사, 그리고 오픈마켓 각각 주체들 중에서 누군가가 먼저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배상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특히나 최종적으로 원래 정산할 의무가 있는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지금 배상할 수 있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 환불을 받은 경우,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일 곤혹스러운 점이 카드 결제를 했는데 취소나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취소 접수는 되어도 환불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카드 결제 취소도 못 받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카드도 일시불로 결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할부로 결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일시불로 결제를 했다면 일단은 카드사가 피지, 즉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한테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고 또 피지사도 오픈마켓에 일단은 관련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관련된 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취소를 한다면 환불을 하려면은 이 환불 내용들을 승인을 하고 전자지급 결제 대행회사에서도 이 내용들을 확인해가지고 승인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취소 항변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오픈마켓 쪽에서 이제 돈을 돌려주면은 이게 다시 카드사 결제가 취소된 부분에 따른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는 이미 돈을 건네받은 티몬과 그리고 위메프 쪽에서 환불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티몬과 위메프가 바로 이런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취소를 하더라도 이런 환불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할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결제 대금 전체가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분할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결제 부분부터는 관련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중간에 PG라고 하는 그 그룹이 끼어 있더라고요. 이 PG는 어떤 조직이고 이 사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PG라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때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과 관련돼서 다 이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KG 이니시스 같은 회사들이죠. 문자로 받아보신 적은 다 있을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카드사는 이제 어떤 사람의 신용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가지고 그 사람이 할부나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한다면요. 실제로 이제 카드 결제를 하거나 온라인 결제를 해가지고 그 과정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수행하는 전자지급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PG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려면은 PG사와 카드사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어떤 책임에 있어서 피지사가 있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런 온라인 상거래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카드사와 피지사 그리고 온라인 위메프나 티몬 같은 온라인 상거래 업체와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지급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일종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결제를 하는 것도 또 결제의 취소 및 환불을 하는 것도 바로 이 흐름을 거쳐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미 대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이것을 이행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G에 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연결고리 자체, 그 구조 자체에 어떤 결점이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업체가 부도날 경우에 손실을 PG가 떠안아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거를 갈무리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PG가 있는 곳 자체가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결점이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지금 구조 자체에서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과 그다음에 우리 카드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결제와 지급 그리고 취소와 환불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 대규모로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부실에 따른 책임과 위험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많이 전가가 될 수가 있는데 또 일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피지사가 관련된 부분들의 책임을 전가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오픈마켓 쪽에 특히 티몬과 위메프 쪽에 위험에 있어서 여기서 이런 부실에 있어가지고 누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떠안게 되느냐의 문제를 상호 간에 지금 조율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결제 연결고리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구멍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할부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소위 말해서 할부 거래를 하고 나서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호 법령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은 기본적으로 결제를 하고 결제라는 금액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단계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결제를 했다면은 이렇게 부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것을 적정한 시점과 적정한 순간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금액을 판매자들한테도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결제금이 이 위메프와 티몬에 들어갔는데 해당되는 금액이 정산되는 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 업체한테 정산하는 대신에 다른 부분들로 전용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그 해당 업체한테는 돈은 가지는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품이나 용품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 피해만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방치됐다는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 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됐을 때 특히나 결제받은 금액들을 정산하기 전까지 정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느슨한 점들이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그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금 정산 시스템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커머스는 정산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산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 결제를 하고 그 결제된 돈이 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한테 건네지고 그 돈이 판매자들한테 바로 정산이 되고 판매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해서 소비자들한테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 안 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정산의 주기가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40일 이상이 된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결국은 그것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로 인해 가지고 정산이 굉장히 그 이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중간에 그 정산 업무를 담당을 하는 위메프나 티몬이 부실이 발생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은
이 판매업자들도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타격을 입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소비자들도 이런 식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중요한 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얼른 마련이 돼야 할 텐데요. 자, 일단 소비자의 환불을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금감원 차원에서 분쟁 조정과 관련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결국은 이 결제 구조 속에서는 카드사, 그리고 피지사, 그리고 이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오픈마켓, 그리고 이 판매업자 이런 이제 흐름과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결제 내용과 양상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미정산 책임을 지는 티몬과 위메프 쪽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변제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다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 책임자들 가운데 나머지 이 이행하는 주체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카드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피지사가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부분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관련돼서 일부 카드 결제 취소에 따라서 취소가 승인이 되고 그 승인에 따라 가지고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한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유통 결제 시스템 내에 있는 이 참여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일단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소 판매업자들은 지금 줄도산 위기에 몰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지만은 판매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생계가 당장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말 그대로 정산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정산이 받지 못한 상황에서 큰 이제 매출 감소 등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일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결제도 하고 대금도 결제가 되는데 환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용역과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항의나 문제 제기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은 일단은 티몬과 위메프 쪽에서에 대한 어떤 민사적인 관련된 이제 채무에 대한 소송과 그리고 집행 등에 대한 각자의 어떤 청구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런 민사적인 집행 청구나 집행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티몬이나 위메프 쪽이 일단은 금액을 빠르게 지급을 하거나 혹은 가능하다면은 이제 그것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일종의 부실 채권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이 채권 부분들을 공적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관련된 부분들 일단은 지급을 하고 티몬과 위메프 등에 대해 가지고 구상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차후에는 검토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특히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드리게 되는 질문인데 머지 포인트 사태가 계속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태와 과거의 그 머지 포인트 사태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를 조금 좋게 표현하면 신뢰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와 신뢰가 연결돼서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결제를 하거나 무언가를 맡기거나 선결제를 하거나 어떤 포인트를 쌓으면은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더 좋은 서비스와 결제 무언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돈을 맡기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을 바탕으로 이제 서비스를 발달시킨 게 바로 지금 같은 오픈마켓과 그리고 머지 포인트도 어찌 보면 유사한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구조는 다르지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머지 포인트도 그렇지만 이번 티몬 UF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은 지급받고 받은 금액을 잘 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를 주용해서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자가 약속할 의무들을 UMF와 티몬이라면은 판매업자들에 대한 정산하고 정산을 함으로써 이 판매업자들의 서비스를 제대로 고객들한테 이행할 수 있도록 담보해주는 역할들을 해야 하고 머지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원래 당사자들이 지급받았던 금액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예. 바로 이러한 중간에 어떻게 보면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이 금액들을 임의로 자신들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자신 자체에서 부실이 발생해가지고 역할을 못하게 했을 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거대한
소위 말해서 자금과 또 용역을 사실상 중개하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준금융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 역할들을 못하고 부실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는 머지포인트와 근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미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또 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며칠째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거에 있어서 마땅한 대안을 못 마련한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특히 내부 통제와 관리 그리고 대금 정상과 이 부분에 대한 지급 보증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개혁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변화를 만들어야 할지를 이 사태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유사한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일 텐데요. 지금 정부도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결제를 하고 대금이 지급되고 바로 서비스 정산이 돼가지고 이루어졌다면은 개별 판매업자분들의 어떤 이행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도 이렇게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 팀원과 위메프 사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판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요. 예. 또 팀원 위메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모회사나 그룹사 등이 기본적으로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는 판매 대금의 보호 장치에 대한 법적 교육 체계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결제를 하고 이 결제 대금을 판매업자들 정산을 해가지고 할 의무를 지는 회사라면은 그 회사가 해당되는 대금들을 임의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부실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게 됨으로써 대규모 부실과 이러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책임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체계들을 마련한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당장 만들고자 노력하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한번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커머스 구조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다음 사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우리나라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면서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외 이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돼서 알리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율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공 이전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동의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누구한테 해외 어떤 업체들한테 이제 관련돼서 이전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기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보호 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보호 조치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렸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예. 국외의 어떤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거라기보다는 알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서버 외국에서 관련된 고객 정보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내용들을 이행을 했는데 여기서 원래는 국외 이전의 경우에 지켜야 하는 보호 조치들을 안 했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해킹을 당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 부분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요. 자, 알리가 국내 고객의 그 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 업체들에 넘겼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국외로 넘어간 개인 정보는 보호가 더욱 어렵다면서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관련된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결국은 국외 이전에 대해서 내가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이 회사와 같이 일을 하고 이 회사한테 개인정보를 줄 경우에는 국외로 이전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또 그럴 경우에는 국외 판매자한테 정보를 이전할 경우에 어떤 판매자한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인지하고 알아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면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외 이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준수가 되지 않음으로써
전국적으로는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가 자기가 동의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문제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김성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젯밤 경기도 김포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던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하면서 탑승객 200여 명이 공항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900여 세대의 불이 꺼졌습니다. 어젯밤 김포 한강 신도시 구례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찜통 더위 속에 주민들은 1시간 반 넘게 에어컨과 선풍기도 켜지 못한 채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 지역 전기 공급 설비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도쿄를 출발해 인천으로 돌아오던 에어서울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이륙 2시간 만에 오사카로 회항했습니다. 승객 200여 명은 오사카 공항에 도착하고도 4시간 넘게 비행기 안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기내 산소 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밤새 항공기 정비가 끝나길 기다려야 했지만 식사와 잠자리는커녕 물도 모자라 일행마다 한두 개만 지급됐습니다. 20시간 이상 가까이 대기를 해야 하고 여행객들은 일정을 다 망치고 노인분들은 식사와 잠자리도 제공받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1톤 화물차 앞부분이 완전히 구겨져 버렸습니다. 어젯밤 평택 제천 고속도로 고덕 나들목 인근에서 이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또 다른 승용차,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승했던 일행 역시 취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아이고 잘 됐네. 오늘 새벽 5시 반쯤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변전소 변압기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변압기 4개 가운데 1개가 불에 탔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전 피해가 접수된 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소방당국이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1시쯤 충북 진천군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진천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8.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서행하던 화물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이 중부 내륙 지상고속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금액에 상관없이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씨는 식사비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김 씨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후보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 원로 정치인들의 배우자에 대한 기부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인 배모 씨에게 결대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선거에 개입해선 안 되는 공무원을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외에 드러난 추가 기부 행위도 4건이 있다며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로서 선거법 관련 교육을 받아왔고 법 위반 행위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남편과도 꼬투리 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수행비서 배 씨가 자기 멋대로 법인카드로 밥값을 결제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이번 재판에서도 선거도 해봤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답답해서 물어보고 싶다며 공범으로 지목된 배 씨와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 측은 또 검찰이 제보자의 말만 믿고 무리한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의심과 추측에 그 제보자의 악의와 거짓 그리고 검찰의 의도가 뒤섞여 있다면 그것은 이 재판에서의 증거로서의 아무런 고려 대상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의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3일입니다. 금품 제공 과정에 김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김 씨 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사 시작을 보고받고 3시간 반 뒤에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 직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은 지난 20일 저녁 8시쯤 중앙지검 지휘부에 조사를 준비하러 들어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건 같은 날 밤 11시 16분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걸 알고도 3시간 넘게 이를 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중앙지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직 영부인을 조사하는 민감한 상황인 만큼 조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었고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서 실시간으로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밤 11시쯤 지휘부 사이 15분 정도 통화를 거쳐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진상 파악에 나선 대검찰청 감찰부도 이 같은 3시간 공백을 파악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수사팀에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하는 데 동의했는지 등을 물었는데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보고가 언제 이뤄졌는지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조사 이후 처음으로 명품 가방 수사팀과 점심을 함께 먹으며 남은 수사를 잘 마무리하라고 격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조사에 참석했던 최지우 변호사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검찰 조사 전 김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님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또 그다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 보안과 경호에 불리한 검찰청사 대신 제3의 장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 역시 경호 지침에 따른 절차였다며 황제 조사라는 비판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를 두고 불거진 검찰 내부 충돌 사태는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주례 정기 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3년 전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고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지만 피해자 가족은 그러면 누가 목숨 걸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다세대 주택.
경찰관들이 범인과 피해자를 놔둔 채 현장을 이탈합니다. 경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윗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다쳤습니다.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질타하며 1심 재판부에서 실형을 내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박정 경위에겐 사회봉사 400시간을, 김 전 순경에겐 사회봉사 2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정 경위는 불명예 퇴직했고 김 전 순경은 근무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다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오자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 정도 형을 때리면 절대 앞으로 그 경찰 안 변합니다. 아니 뭐 위험 칼 들고 막 설치는 범인들을 피해서 도망가도 뭐 그게 직무유기면 집행유예 정도인데 누가 그 목숨 걸고 시민들 안전 지키겠어요. 이런 가운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흉기난동 가해자는 지난해 징역 2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과 유가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가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법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운전기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다는 이유인데 관련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타다 운영사의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로 일하던 곽도현 씨. 일을 시작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차량 대수 조정 등을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곽 씨는 실질적으로 소카 등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정당한 절차도 없이 해고됐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카를 사용자라고 인정하며 곽 씨 손을 들어줬지만 소카가 불복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곽 씨가 근로자가 아니다, 2심은 맞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곽 씨가 프리랜서가 아닌 법적 근로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카가 운전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고 업무 내용이나 임금도 결정했다며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기사가 호출 수락, 휴식 등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운행 내역을 바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자유롭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곽 씨의 부당해고 주장도 받아들여진 건데 선고 직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 노동자들과 계약하고 일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오늘 대법원에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판결은 타다 기사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해고된 타다 기사 30여 명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재판을 잠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여자친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필로폰과 주사기가 적발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6시쯤 서울 당곡동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내놓으라며 여자친구와 다투다 교제 폭력이 발생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마약 혐의를 의심한 경찰은 두 사람의 과거 신고 내용을 분석해 A씨의 마약 사건 이력을 확인하고 A씨 차량을 수색해 필로폰 1.6g과 주사기 10개 등을 발견했습니다. A씨를 검거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지난 22일 영장을 발부받아 마약류 구매 과정과 투약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인솔하에 아이들이 단체로 무단횡단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3차례 단체 무단횡단이 있었는데 전문가는 아이들의 교통안전 인식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왕복 2차선 도로를 건너갑니다. 안전봉을 든 교사가 차를 막고 인솔교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합니다. 하지만 건너가는 곳은 횡단보도가 아닌 노란 중앙선이 있는 차도입니다. 바로 옆 어린이집에서 나온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단체로 무단횡단을 한 겁니다. 어린이집 입구에서 가까운 횡단보도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불과 70m만 이동하면 이렇게 길을 건널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단체 무단횡단 영상을 본 시민들은 위험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어린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보기가 되게 안 좋고 차도 막 다니는 길인 것 같은데 되게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전문가는 아이들의 안전인식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좀 철저한 인식을 갖기가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좀 즉시 중단돼야 되는. 어린이집은 단 한 차례만 무단횡단이 있었고 전날 내린 비로 횡단보도에 나뭇가지와 토사가 쌓여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단체 무단횡단이 2차례 더 있었던 것을 확인하자 그제야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숲 체험을 위해 이동하는 길에 불법 주차가 많고 차가 다녀 위험하다고 판단해 주택가로 우회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취재진이 만나본 학부모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잘 지도하고 주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너무 먼 거리를 우회하니까 여기 어린이집 앞쪽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어린이집 연합회 측은 단체 무단횡단은 잘못됐다며 내부 공지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에서 교통법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체형 교정이나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400여 건으로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지나치게 부과하는 등의 불만이 90%를 넘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폐업해 연락이 끊기는 등 처리가 불가능한 사건이 지난해 6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중도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자 폐업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물가와 자산 상승 등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는 지난 2016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8년 만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됩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와의 관계 등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를 폐지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내야 하는 상속세인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상속세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법하면 일단 복잡합니다. 상속세 정확히 어디에 매겨지는 세금인지, 증여세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세법에서 거의 동일하게 과세하는 세금들인데요. 증여세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가족에게 주로 무상으로 재산을 주게 되면은 이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예. 사망하게 되면 가족 중에 한 분이 사망하고 남은 재산이 있어서 그게 상속이 되면 매겨지는 게 이제 상속세입니다. 생전이냐 사후냐에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가 달라지고 모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제 취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지난 2020년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에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큰 이슈가 되기도 했잖아요. 일단 상속세 하면 부자들이 내는 세금 같은데 이제는 중산층도 내야 하는 대중세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2000년 초에 이제 저희가 상속세를 개편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네. 그로부터 이제 24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제 금액이나 과표를 정할 때는 당시의 자산 가치나 자산 규모로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정했는데 과거 같으면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만 내는 일종의 부유세 형태의 세금이었는데 예. 그동안 중산층의 경우도 보유하는 재산이 늘고 가치가 증가하면서 옛날 같으면은 적어도 꼬마 빌딩 정도는 소유를 해야 이제 상속세를 내게 됐는데 지금은 일반 아파트만 보유를 해도 이제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는 자산가 계층의 자산가 계층에 부과되는 부유세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산층의 상당수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에 이뤄서 대중세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부는 지금 상속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춰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상속세율 지금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 거예요, 교수님? 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예. 우리나라 상속세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예외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고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최고세율이 현 세법에서는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매겨지게 되는데 이게 일본 다음으로 높은 세율이고 일본이 55%고 한국이 50%고 예. 우리나라에는 또 대주주인 경우에 지분을 상속하게 되면은 할증과세라고 해서 20%가 추가 과세가 되면은 최고세율이 60%를 꽁충 뛰어서 OECD의 제일 높은 세율이 되겠습니다.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이 대략 20% 중반, 25% 정도로 지금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최고세율 50% 또는 할증과세 됐을 때 60%는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고 과중한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높고 지금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상황인데 이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일단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네, 저는 우리가 굳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운영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예. 사실 최고세율 50%가 결정된 것도 이제 2000년 당시인데 그 당시에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1,500명에 불과했어요. 네. 지금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또 이런 언론도 최고세율 인상이나 그 높은 수준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부의 불평등, 부의 세습을 경계한다는 차원에서 세율을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 이게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냥 간단히 결정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기업 경영에서 어떤 기업 승계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제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업 경영 승계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이제 관점도 있고요. 또 아까처럼 중산층의 경우도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면은 이제 최고 세율로 과세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의 세율을 과세하는 건 너무 높고, 특히 중산층한테는 불필요할 정도로 높은 거죠. 중산층은 어떤 특권적인 부의 세습을 하는 주체는 아니거든요. 예. 우리 일반 시민과 같은 그런 성격인데, 다만 자산이 좀 더 있을 뿐인데도 최고 세율로 과세한다면 좀 부당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기업 경영에서 2대나 3대를 거치게 되면 거의 지분이 남지 않을 정도로 너무 높은 세율은 예. 경영권 안정성에도 상당히 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또 OECD에서도 예외적으로 높은 이 상속세율을 지금 정부가 계속 낮추겠다라는 반응인데, 그렇다면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게 상속세 자녀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지금 5억 원으로 10배 늘었습니다. 자세하게 지금 바뀌는 내용을 좀 교수님 짚어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50%의 최고 세율을 30억 원 초과하면 50%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네. 최고 과표 구간을 없애버리면서 그 10억 초과는 일괄적으로 다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즉 최고 세율이 종전 50%에서 40%로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제에서 지금은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 기본공제, 기초공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허용되는 것이 2억 원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이제 1인당 5천만 원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 수가 적은 경우에는 그냥 일괄공제라고 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5억 원으로 공제를 그냥 쉽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당 5천만 원을 받고 기본공제 2억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합쳐서 5억 원을 받든지인데, 이번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을 5억 원으로 10배로 이제 크게 올렸습니다. 이게 네. 대략 그 5억 원 이하의 그런 배우자 공제의 경우에는, 상속액이 5억 원 이하면 5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해주는 것과 이제 동일한 수준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녀 공제 5천만 원의 이 수준은 20년 전에 결정된 숫자거든요. 이 네. 수치는 지금 자산 가치 증가가 뭐 거의 20배 뛰었다고 본다면 5천만 원을 5억 원으로 바꾼 것은 이제 그동안의 자산 가치 상승을, 자산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녀나 배우자나 공제액은 어느 정도 일원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좀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을 12억 원으로 잡을 경우에 배우자와 두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 현행 상속세와 그리고 또 개정된 상속세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12억 원 아파트의 경우 네. 배우자가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의 한도가 있습니다. 대략 5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예. 그냥 간단히 5억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초공제라고 해서 2억 원을 이제 그냥 줍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치면은 자녀 배우자에게는 5억 원의 공제가 허용되지만 자녀들에게는 2억 원 더하기 5천만 원 곱하기 2니까 3억 원 이렇게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괄 공제 5억 원을 추가로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5억 원 배우자 공제, 자녀에 대해서는 일괄 공제로 그냥 합쳐서 5억 원. 그러면은 전체 공제액은 10억 원이 되죠. 그러니까 12억 원 중에서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 표준은 공제 10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이 되고 2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산출세액은 대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배우자에 대한 상속 지분을 늘려서 배우자 공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3천만 원이 아니라 대략 세금이 한 2,600만 원 정도로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네. 현 제도에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상속세 세금은 12억 원 아파트에 대해서 자녀가 있고 둘이고 배우자가 한 명이라면 대략 2,500~600만 원 정도가 이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법에 의해서 만약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 공제는 5억 원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또 자녀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을 기본적으로 받게 되고요. 네. 5천만 원이 아니라 이제 1인당 5억 원을 받으니까 2명이니까 10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5억, 기초공제 2억, 또 자녀 공제 합쳐서 2명 5억, 5억에서 10억, 그러면은 이제 지금 17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12억 원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녀가 2분이시면 자녀 공제가 이게 5억 원씩 이제 제공되기 때문에 전혀 세금을 낼 이유가 없죠. 과세 표준이 0이 되기 때문에 예. 아파트 시가보다 이제 상속 가액보다 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상속세 세금이 이제 부과되지 않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에 17억 원을 물려줘도 지금 바뀐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에 상속세가 지금 0원이 부과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상속세 과세 금액이 이제 계속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뭐 부자 감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수님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조금 단순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 부자 감세가 이제 재산이 있으니까 부자고 네. 상속 재산이 있어서 세금이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게 해주는 거니까 부자 감세다라는 주장인데 상속세 과세 대상을 우리가 20년 전에 법을 통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가 계층이었거든요. 특권적인 부의 채습이라고 할 때 그 재산의 규모는 중산층이 일생 동안 아껴서 모아놓은 그런 작은 재산이 아니고 네. 정말 자산가 계층이 대규모로 소유하는 토지나 지분, 뭐 채권 이런 식의 수백억에서 자산을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다소 불평등한 부의 세습이라고 할 때는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정도를 과연 부정당한 아주 특권적인 부의 세습으로 보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억 원 정도의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중산층에 대한 부당한 상속세 과세를 이제 면제해 주는 건데 이게 특권층에 부과되는 상속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부자 감세라고 하려면 적어도 이 중산층들이 내는 세금 부분은 좀 제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그 공제 인상은 우리 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서는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속세 관련해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이 북한 해킹 그룹인 안다리엘과 연관된 북한 국적 해커 림종혁을 현상 수배했습니다. 림종혁이 의료 서비스 업체와 미국 기반 방위 계약 업체, 공군기지 등을 공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지목하고 거액의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관련 홈페이지 등에 올린 북한 국적 해커 림종혁의 현상 수배 전단입니다.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선명한 사진과 영문 이름 그리고 한글 이름까지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제보하면 최고 $1,000만, 우리 돈 약 138억 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북한 국적의 림종혁이 캔자스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컴퓨터 해킹과 돈 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킹 그룹 안다리엘 소속의 림종혁은 미국 병원과 의료 서비스 업체에 랜섬웨어 공격을 가해 병원 컴퓨터를 암호화시키고 의료 서비스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In early May of 2021, conspirators gained unauthorized access to a Kansas hospital's computer system. They used a previously unseen malware tool called Maui. 임종혁은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으로 벌어들인 돈을 활용해 미국 정부기관과 방위계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을 벌였다는 게 국무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2022년 11월에 시작된 이 작전으로 군용 항공기와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재료 관련 미분류 기술 정보를 포함해 30GB 이상의 데이터가 빠져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carry out these sophisticated intrusions targeting the U.S. as a way to fund their military programs, thereby threatening the U.S. and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임종혁에 대한 현상수배는 테러리스트 지도자 체포와 테러 방지 등을 위한 정보 제공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른 것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친노조, 진보 성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를 위험한 극좌파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엔 교사노조 행사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낙태권과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want to ban assault weapons and they want to ban books. Can you imagine? 이번 대선을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규정하면서 어두운 과거로 퇴행하려는 트럼프를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We are in a fight for our most fundamental freedoms. And to this room of leaders, I say, bring it on. Bring it on. 해리스는 첫 대선 광고를 통해서도 진보 색채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The freedom not just to get by, but get ahead. The freedom to be safe from gun violence. The freedom to make decisions about your own body. 해리스의 선명성 부각은 위험한 극좌파라는 트럼프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수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Lion Kamala Harris has been the ultra-liberal driving force behind every single Biden catastrophe. She is a radical left lunatic who will destroy our country. 주요 경합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트럼프를 상대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애리조나를 빼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승부를 벌였고 위스콘신에서는 47대 47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전당대회를 끝낸 트럼프와 달리 해리스는 후보직 확정과 부통령 지명 등 유권자 관심을 끌 이벤트가 남아있어 이를 바람몰이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TV토론 맞대결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공항에서 기자들이 TV토론 관련 질문을 던지자 유권자들은 후보 간 TV토론을 볼 자격이 있다며 자신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물러나기 전에 2차 토론을 9월 10일 ABC 방송 주최로 열기로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을 빼려고 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4 파리올림픽의 막이 오르는 날입니다. 개막식은 현지 시각 26일 오후 7시 30분,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 오전 2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개막식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경기장이 아닌 센강을 배경으로 한 야외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17일 동안 열전을 펼칠 프랑스 파리는 날씨가 어떨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개막식이 열리는 파리는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날이 선선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일교차만 염두에 둔다면 경기에 있어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피땀 흘리며 열심히 갖고 닦았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내륙은 오늘도 폭염이 기승이라고요. 네, 밤사이 무더운 날씨에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식지 못한 열기는 고스란히 낮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4도, 대전과 대구도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하늘의 구름량만 점차 늘겠습니다. 다만 무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80mm 이상으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무척 크게 나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많게는 4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20에서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밤부터 주말인 내일 아침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지구촌 축제 파리 올림픽이 이제 시작합니다. 고조되는 축제 분위기 속에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선전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파리에서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미미와 김민종, 안바울 등 유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기술 훈련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선수촌이 아닌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해 만든 별도의 훈련 캠프. 현재 사이클과 육상, 유도, 아티스틱 스위밍 등 6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 입촌 전에 막바지 당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좀 안정을 찾았고 그래서 이제 파리올림픽 예선전만 빨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개막.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도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을 채비를 마쳤습니다. 개막 다음 날부터 메달 사냥에 나서는 수영 황금세대 선수들이 선두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3일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약간 실감이 안 나기도 하는데 잘 치렀으면 좋겠고 일단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후회 없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3년 동안 이 올림픽만을 준비하면서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잘 준비한 만큼 후회 없는 레이스 보여드리면서 좀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리는 전 세계에서 모인 올림픽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교통 통제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도 이제는 생강에서 펼쳐지는 개막식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는 모습입니다. A great opportunity for the world to see everyone together in peace, playing games and competing in a way that we cannot usually see in normal days. So 지구촌 최대 잔치 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곳 파리는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팀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972년 뮌헨 올림픽 때처럼 선수단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파리를 방문한 이스라엘 관광객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축구팀을 태운 버스가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끝도 없는 경찰 차량과 오토바이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말리의 첫 게임이 열린 파르크 대 프랑스 경기장에는 경찰 1000명이 동원됐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관중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연주될 때 야유를 보냈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팀에 대한 협박이 끊이지 않아 프랑스 당국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선수단을 최고 수위로 24시간 경호하기로 했습니다. Pour pouvoir assurer une parfaite étanchéité de sécurité. Et puis deuxièmement, il y a effectivement ce qui relève de l'organisateur et peut-être du travail que fait la sécurité privée sous l'autorité des organisateurs. Voilà, je vais faire le point évidemment avec les organisateurs pour qu'on puisse améliorer les choses à partir de demain. 지난 한 주 동안 선수단은 이메일과 전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수많은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는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이 피살된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를 거론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8명의 선수단 외에 프랑스를 방문한 이스라엘 관광객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When we came here, we were told that we're not going to feel safe, and people kept asking us if we feel safe walking around with kippahs.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들이 파리의 자국민을 상대로 공격을 꾀하고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는 가자지구 전쟁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등 좀처럼 유대인들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7월 26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2차 청문회를 엽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속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인데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최재형 목사 등 2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 감별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데 앞서 구제혁은 부끄러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오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두산 베어스 전 현직 야구 선수 등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사들이 오늘 하루 휴진하고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올특위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의협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는 올특위가 운영 중단을 앞두고 진행하는 마지막 공식 일정입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모 씨에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양쪽으로 갈라져 마주섰습니다.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일반 입법 중지하라! 제2표결엔 미국으로 연수를 간 천하람 의원을 제외하고 299명이 참여했는데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온 안철수 의원을 제외해도 최소 2명은 예상치 못한 찬성표를 던진 셈입니다.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고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 이어 또 최종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권에서 최소 3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여야의 셈법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양쪽으로 갈라져 마주섰습니다. 본회의 직전 야당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며 여당은 방송사법 강행을 비롯한 입법 폭주를 철회하라며 각각 맞불 시위를 벌인 겁니다.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일반 입법 중지하라! 양당 지도부 역시 표결 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선수와 심판 고르는 거고 사법 시스템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께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역사의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임이 명확관화합니다. 제2표결엔 미국으로 연수를 간 천하람 의원을 제외하고 299명이 참여했는데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통과에 필요한 재석 인원 3분의 2, 즉 199명의 찬성표를 얻지 못한 겁니다.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최소 3명, 무효표까지 포함하면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온 안철수 의원을 제외해도 최소 2명은 예상치 못한 찬성표를 던진 셈입니다.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고 일단 이 최상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야권은 이제 플랜 B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까지 모두 열어두고 검토 중인데 더 강도 높은 특검법 또는 상설특검 제안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냥 최해병 특검법을 받을 걸 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애초 여권 분열을 겨냥해 수정안을 고민하던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예상 밖 이탈표가 나오면서 여야 모두 향후 대응 전략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여야는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사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한준호, 국민의힘 박대출, 민주당 이현주,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 등이 발언자로 나서 찬반 토론을 번갈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인 오늘 오후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180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도 차례로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반대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최소 오는 29일까지는 필리버스터와 법안 표결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24,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이 후보자의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측은 청문회 기간은 여야 합의에 따라 원내대표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구조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치르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고춧값이 오르자 중국산 다진 양념을 들여와 고추씨를 섞어 국산 고춧가루로 속여판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중국산 고추에서는 국내에서는 고추에 쓸 수 없는 농약이 기준치 2배나 검출됐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작업자가 커다란 비닐 안에 담긴 다진 양념을 고춧가루 만드는 기계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어 고추씨가 들어가고 말린 고추도 쏟아붓습니다. 건조와 분쇄 과정을 거쳐서 나온 가루는 고춧가루로 소포장돼서 출하됩니다. 이렇게 나온 고춧가루는 마치 국내산 건고추 100%로 만든 제품으로 둔갑해 인터넷을 통해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고춧가루 제조에 쓸 수 없는 다진 양념은 심지어 중국산이었습니다. 이거 뭐 있는데? 안에 보이네. 양파 같은 거 보이구만. 이것도 다 지금 섞인 거죠? 예, 씨하고 다대기하고. 진짜 국내산 고춧가루보다 20% 정도 싼 값에 올리자 2년 반 동안 550여 톤이나 팔려나갔습니다. 세관 신고도 하지 않고 보따리상한테 사들인 중국산 건고추에서는 국내에서는 고추에 쓸 수 없는 생장 촉진 농약 클로르메콰시 기준치의 2배나 검출됐습니다. 얘를 고춧가루 만들 때 아까 그 작업장에서 어떻게 쓰는데요? 이거를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가루를? 예. 어떻게 만들어요? 입자를 그러니까 곱게요. 입자를 곱게? 예. 식약처가 이 업체 적발 뒤에 의심스러운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10곳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11개 업체에서 온라인을 통해 유통한 가짜 국산 고춧가루는 10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식약처는 업체 관계자 17명을 검찰에 넘기고 온라인에 유통 중인 고춧가루에 대한 성분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법원 전자소송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종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회사와 같은 이름으로 유령 법인을 만들고 허위 전자소송을 벌여 지급 명령을 받은 뒤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된 남성. 법원까지 속인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총책입니다.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신 신청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가 걸려 있어요. 사기 행각은 특정 회사와 똑같은 이름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령 법인에 마치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 거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대금을 지급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했다며 특정 회사를 상대로 대금 반환 소송을 벌이는 겁니다. 바로 이때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 명령서를 발급하는 전자소송을 활용했습니다. 사기라는 걸 알 수 없는 법원은 피해 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우편을 통해 지급 명령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전달하지만 사기꾼들은 회사 근처에서 직원 행사를 하며 대기하다 이마저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들은 지급 명령 신청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는 계좌 거래 내역에 거래 상대방인 법인의 상호만이 표시되는 점, 그리고 피해자 관계자 행세를 하면 지급 명령 정본을 쉽게 송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사기꾼들은 법원 지급 명령서를 들고 채권 추심을 가장해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피해 회사 법인은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국 28개 회사를 상대로 대금 반환 전자소송을 벌인 사기범들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 명령 규모만 모두 99억 원. 이 가운데 실제 16억 6천만 원을 빼내 가로챘습니다. 법원도 꼼짝없이 속은 신종 사기 수법. 춘천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사기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20대 초반 조직원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우선 검거했습니다. 이어 상당한 법률 지식이 필요한 범행음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했고 관리자 B씨와 총책 46살 A씨를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 행정처에 전자소송의 허점을 알리고 관련 제도 개선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유튜버 쯔양 협박 갈취 의혹을 받는 사이버 해커들이 더는 유튜브에서 수익을 낼 수 없게 됐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돈만 되면 뭐든 하는 악성 유튜버뿐 아니라 이런 생태계를 꾸려 유지하고 있는 유튜브도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송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제보 내용도 같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100배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리기 싫었던 이야기들을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나쁜 일을 하면
그에 맞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곧 돈이 될 수 있는 유튜브 생태계에서 윤리의식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던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 사태 발생 나흘 만에 유튜브가 논란이 된 사이버 레코드 수익 창출을 끊었지만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 동안 플랫폼은 뒷짐만 지고 있던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더는 유튜브의 자체적인 콘텐츠 관리 정책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유튜브도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면 그걸 자율적 규제에다 두는 건 굉장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명한 공적 제재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과징금 부과 등 강제적 조치로 규제할 수 있는 방송법을 유튜브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인데 승인이나 제어가가 걸린 방송 사업자들과 달리 무한히 새 채널을 열 수 있는 유튜브는 기존 방송법으로 규제해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기구가 무슨 기준으로 유해성을 따지느냐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와도 맞닿은 건데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유럽처럼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플랫폼이 이를 관리하는 절차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나 허위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게 제거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하는 법안들이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악성 콘텐츠가 돈이 될 수 없게 수용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관련 영상 소비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올해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어 3%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소비와 민간 투자가 늘어나면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보다 2.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성장률의 2배인 건 물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개인 소비가 회복되면서 성장을 이끌었고 민간 투자도 늘어나 성장률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계속된 고금리에 최근 성장세 둔화로 경기 악화 우려가 컸지만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And today's GDP number this morning kind of reassured markets that perhaps the overall economy is doing better and we're still in that soft landing. 다만 주택시장 회복은 아직 더디고 무역 적자 폭도 커져서 수치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와 노동시장 둔화 등으로 하반기 경제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치를 향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오는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높은 GDP 성장률에도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만 0.2% 올랐고 S&P 500은 0.51%, 나스닥은 0.93% 떨어졌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서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식지 못한 열기는 고스란히 낮더위로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4도, 김포 35도, 전주는 32도로 평년 수준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중부와 전북, 경북에 5에서 많게는 80mm 이상으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무척 크게 나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는 태풍 개미가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4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20에서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말인 내일 아침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방은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강한 비와 함께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